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 서울의 핫한 뉴스를 집요하고 낱낱이 이야기하는 화끈한 시사 토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보도국 서울기자 이재훈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남국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도 나오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좀 두 분 다 바쁘시죠. 또 두 분 다 또 업무도 굉장히 좀 강도가 높으신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나 일하세요? 대중이 없는데요. 네. 일주일 중 한 1.5일 정도는 날을 셀 때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급한 일이 있으면 좀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녁 때 좀 차분하게 좀 기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근로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도 굉장히 근로 시간이 긴 편이신 거죠? 근로의 범주를 뭐로 놓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 지역 유권자를 만나서 인사하고 민원 듣는 걸 다 업무로 놓는다면은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업무죠. 자, 방송국 기자인 저도 근무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직업인데요. 저 오늘 이야기할 뜨거운 감자는 바로 이 주 52시간 근로제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기존의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근무 과로에 시달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희소식이 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곳곳에서 나는 파열음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버스노조의 총파업 이슈를 살펴봐도 주 52시간제 시행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입장이 노선버스 노조와 사업장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52시간 근로제 규제 적용이 유예됐던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오는 7월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버스노조 총파업 해프닝처럼 유사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빛과 그림자, 그리고 서울버스 이야기까지 화끈한 시사 토크에서 차갑게 분석합니다. 네, 2017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연간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5시간 이상을 일한다는 셈인데요. 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준비된 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52시간 근무제, 그러니까 개정 전이죠. 작년 7월 이전에는 68시간이었습니다. 보시면은 주 40시간, 그러니까 5일에다가 곱하기 8 해서 8시간씩 해서 주 40시간, 거기에 휴일 근로, 그러니까 주말 시간 8시간씩 이틀에서 16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그런데 지난해 7월 이후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정이 돼서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주일의 개념이 달라졌다는 건데, 보시면은 휴일 근로 16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주에는 5일만 일해라, 그 얘기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근데 특례 업종이 있었습니다. 26개 업종. 그중에서 5개 업종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 방송국 같은 특례 업종은 이제 21개 업종이 되는데 그게 올 7월부터 유예 기간을 둬서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00인 미만 또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50인 미만은 내후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 52시간 근무제 왜 하는 것이냐? 정부에서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얘기를 했습니다. 워라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저녁 있는 삶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용 창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걸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저녁 있는 삶. 과연 저녁 있는 삶이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OECD 국가 중에서는 사실 멕시코를 빼고는 우리나라가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04년도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근로시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근로와 가정
아니면은 워라밸이라고 하는 요즘에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뭔가 삶의 질이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많이 또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이 일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또 일의 어떤 생산성이라든가 일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의 어떤 근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은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에 어떤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14년 만에 이 근로기준법을 바꿔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해석을 통해 가지고 휴일 근로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해서 68시간까지 근무를 하게끔 했는데 사실은 이게 무한히 연장이 될 수 있는 어떤 근로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금 더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 일주를 휴일과 연장 근로를 다 포함한 걸로 포함을 해서 근로시간을 지금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긴 건가요, 그렇다면? 저녁이 있는 삶이 생긴 거냐, 과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업종별로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주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렇듯이 이번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원래 항상 모든 정책은 정효과보다도 부효과를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많은 부패 문화가 감소한 것도 하나의 정효과겠지만은 아까 언급했던 예를 들어 회식 문화 같은 것이 사라지면서 자영업 경기가 또 둔화된 것도 또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52시간 근로제라는 것도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일의 총량이 정해져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효율을 향상시키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반대로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기 어려운 직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버스 같은 직군 뭐 더 빨리 몬다고 해가지고 효율이 높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업무 양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결과, 그에 따른 임금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결과.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잖아요. 보면은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본질은 뭐냐면은 총 임금이 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개념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면은 임금의 감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뭐 정효과도 있지만 부효과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부정적 효과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서 52시간 근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닐 겁니다. 52시간 근로제를 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정책이 처음에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도 보게 되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개정안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원래 노사정위원회에서 공익위원회에서 합의가 된 것은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시간 단축이라든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연장근로에 대한 어떤 가산 할증을 얼마나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어떤 부차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정안과 관련된 논의가 계속 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 논의가 한 4, 5년 계속 이어와서 이것을 여야 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뭐 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여야 간에 좀 양보를 하고 또 노동계와 기업, 산업계가 조금씩 양보를 해서 타협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어떤 부작용은 저희가 극복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52시간 근로제를 반대하는 논리로 이걸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건 솔직하게 차라리 정책 접근을 하면 괜찮은 게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것이 논의되면서 원래 이것 정책의 이름이 일자리 나누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연장 근로나 초과 근로가 고용주한테 부담이 덜한 방식이기 때문에 사람을 추가로 뽑는 대신에 연장 근로를 시킨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추가 고용 쪽으로 돌리자는 취지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 취지를 이해한다 그러면은 근데 사회적으로 설명해야 될 부분이 반대로 개별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자체는 감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상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긍정적인 측면만 열거되면은 아니 효율이 올라가고 뭐 삶의 질이 나아진다, 저녁이 있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맞닥뜨렸을 때 이런 저항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이다라고 표현하면은 저는 나을 것 같고 일자리의 품질이란 걸 놓고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은 총 급여를 놓고 일자리의 품질이라 얘기합니다. 내가 뭐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저나 김남국 변호사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은 만약에 좋은 제한 조건으로 예를 들어 뭐 좋은 출연료로 방송 제한이 오면은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게 나의 선택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 아니면 좋은 기회라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어쨌든 비용 대비 효율을 보는 것인데 그렇죠. 그런 가능성마저 어느 정도 차단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줄어들면 이제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총급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게 그동안에 그럼 기업이라든가 노조 측에서 어떤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좀
좀 노력을 기울이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이 52시간 근로제 단축으로 인해서 오히려 임금이 좀 줄어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한 105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어떤 예외 업종,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의 어떤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근로에 따라서 월급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커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생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거에는 어떤 기업들이 대개는 임금을 줄여가지고 임금은 너무 줄이기가 쉽기 때문에 임금을 줄여서 어떤 비용을 줄이려는 어떤 그런 부분의 노력만을 해왔지 어떻게 보면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를 조금 바꾼다거나 투자 설비를 늘린다거나 이런 부분의 노력은 좀 게을리했었거든요. 또 경영에서 여러 가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력 관리, 근태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느슨하게 놓아놓고 있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을 무조건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R&D, 연구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설비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마트 설비나 이런 쪽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공장을 다시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52시간 근로제를 사회적으로 좀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마음으로 좀 노력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기술 혁신이나 아니면 새로운 생산성 효율의 방식이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 특히 대기업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문제되는 것이 그렇게 적응할 만한 자본 또는 대안이 없는 곳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 맞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효율을 한 20% 올려야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는 분 어떻게 20% 빠르게 깍두기를 썰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봉제 공장에서 20% 빨리 재봉틀 돌릴 것이냐 눈 빨리 달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솔직히 시원한 답은 못 주면서 국민들한테 단순히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면 효율이 좋아진다. 저는 제 한계 머리 한계 속에서 저희 동네 봉제 공장이 참 많거든요. 근데 봉제일을 20% 효율 향상시킬 정도의 어떤 대단한 기술 발전이 나올까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뭐 비율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전체 노동자의 한 10% 미만의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어떤 문제겠으나 그들이 그 노동자 중에서 가장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는 것에 입안해가지고 제 생각에 저희가 대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4년 정도의 시간을 좀 준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단순하게 이제 뭐 봉제 공장 재봉틀을 얼마나 빨리 돌릴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뭐 보통 우리가 그걸 고용주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용주들이 보통 하는 선택은 베트남으로 가자 뭐 이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들은 본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가능한 모든 수를 고민해가면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향후 정부가 보여준 비전 이 상태가 지금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더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사업주는 우리가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꼭 보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해외 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우리 국가 경제에 꼭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두 번째 토끼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줄어든 근무 시간이다. 그러면 이제 기업은 더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설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고용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고용이 늘어날까요? 지금 당장 1년 시행된 지 1년이나 1년 반밖에 되지 않았는데 늘어났냐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 효과를 정책적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완전하게 이 시행을 하기 위한 시간도 4년이 걸리는데 그 정책적 효과를 단기에 뭐 1년 만에 확인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앞서 뭐 해외 이전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지적하셨는데 분명히 어떤 산업 직군에 따라서는 이전하는 기업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됐을 때 항상 이제 산업계나 재계에서는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는데 주 5일 근무제 도입이 됐을 때 4시간 단 4시간 줄일 때도 그런 이야기가 항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시행된 지 15년 지났지만 그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굉장히 뭔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여가 선용과 관련된 부분에 산업도 굉장히 확대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만을 뭐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공포감을 좀 조성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도 물론 어떤 산업 직군에 있어서는 한계의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는
어떻게 이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또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금 연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연구된 어떤 선행 결과가 실제 정책적 목표로 나오는지 그 통계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담을 결국에는 누가 떠났느냐. 지금 우리가 대화한 와중에 보면은 결국 고용주가 떠났는 것처럼 돼 있는데 보통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일의 양을 줄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버스는 운행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근로 시간을 예를 들어 10% 단축하면은 고용을 10%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다 했을 때 그 부담이 결국엔 순환해서 어디로 돌아가게 되냐는 이번에 경기도 시내버스 200원, 그 광역버스 400원 인상하는 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 우리가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임금은 큰 변화 없고 그 근로시간 줄었어요. 그럼 좋은 거겠죠. 고용주 입장에서도 임금 올랐으니까 뭐 나쁘지 않, 아니 그 요금이 올랐으니까 나쁘지 않죠. 자 그러면은 굳이 따지고 보면은 소비자가 다 부담하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의 어쨌든. 근데 소비자들은 아마 이것의 효과를 이게 닥치기 전까지는 예상을 잘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힘을 주어서 말했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요가 변하지 않으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업종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아마 동일한 그 대응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파업 등을 통해 가지고 요금이나 아니면 본인에게 주어지는 급여에는 차이가 없게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방향을 가져갈 텐데, 그랬을 때 결국 거의 모든 상황에서 부담은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이제 체감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 일단 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지금 열띠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뭐 재계라든가 아니면 뭐 정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형 근무제 얘기가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유형 근무제, 특히 이제 유형 근무제는 탄력 근무제,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은 탄력 근무제죠.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제가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근무제가 뭐냐? 이 주 52시간을 하는데 현재는 이제 3개월 동안에 합산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더운 이제 7월, 8월에는 공장을 풀 가동을 해서 그때는 초과 근무를 하는 거예요. 초과 근무를 하고 좀 선선해지는 9월 달에는 좀 쉬면서,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에 52시간 주고 52시간 근무제를 합산해서 맞추는 겁니다. 자, 그런 건데 지금 재계라든지 이제 그 뭐 야당 쪽이라든가 여당 쪽이라 이게 얘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의 3개월 합산은 너무 짧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늘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노조 측에서는 아니다라고 지금 뭐 서로 이제 설전이 오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6개월에서 1년으로 넘기는 것은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6개월에서 1년을 넘기자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유연성을 높여가지고 고용 비용 자체를 줄이자라는 것이거든요. 이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그러니까 고용 비용 자체가 최근에 1년의 노동 조치 때문에, 노동 정책 때문에 사실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당연히 보자면은 추가로 고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들의 어쨌든 부담을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미 뭐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이런 어쨌든 뭐 고용시간 단축이라든지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 가지고 부담이 증가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측면에서 완화책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이제 늘리자고 하는데, 1년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계절적 수요에 이제 매우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임금 자체가 매우 탄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런데 사회의 불안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사회자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피크 때의 임금이라는 것이 이 시뮬레이션 하는 걸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만은 가장 최저일 때, 극저값일 때의 임금이랑 거의 한 30%까지 차이 나는 수준으로까지 이게 탄력 근무제가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계라는 것은 저희가 지출이라는 것이 그렇게 탄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도 1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근데 비용 부분도 비용 부분이지만 사실상 이제 이게 일의 연속성 때문에 업종마다 조금 다른 거잖아요. 네.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특히 이제 1년짜리를 얘기하는 거는 뭐 게임 개발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1년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너무 과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탄력 근로제 그 단위 시간 자체를 1년으로 늘려버리게 되면 52시간으로 줄이는 어떤 목적 자체를 좀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미가 상실. 네, 그래서 이 업종별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뭐 빙과류를 만드는 어떤 제조업체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제품이 뭐 여름에 많이 팔리기 때문에 여름 이전부터 특수하게 조금 제조업을 많이 좀 돌려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한 어떤 배려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만약 1년으로 했을 때에는
하는 52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그 정책적 목표나 효과를 좀 얻기가 어렵고 과연 그 1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그런 어떤 특수한 업종을 좀 배려해야 될 게 과연 얼마나 있을까? 게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집중적으로 좀 시간이 뭐 필요하다라고는 뭐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년이나 좀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럼 3개월로 묶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로 합의안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김남국 변호사 말한 것처럼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이게 과장돼 가지고 이렇게 그 피크와 논피크 상황에서의 그 업무량 차이가 이제 부각된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 사회자께 제시하신 빈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실상을 이제 위원회에서 들여다 보니까 빈과 생산량이 생각보다 그 기온과 별 관계가 없다라는 것. 그게 왜냐면은 그 빈과의 특성상 유효 기간이 굉장히 길고 이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 설비를 풀 가동하는 방식은 연중 생산량을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이다라고 제가 이제 그걸 자료를 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신선식품이라든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뭐 그렇게 재고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업종에 따라 가지고 유연성을 좀 줘야 될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좀 뜨거워졌는데요. 조금 소프트한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것이 결국에 이제 정부나 공권력이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인데 물론 지금 대세적으로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서 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일할 권리를 주장을 하면서 왜 내가 일하고 싶고 돈을 더 벌고 싶은데 그것을 법으로 막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노동자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노동자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재계에서 그런 식으로 본인들의 주장인,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주장을 본인들의 주장인 것처럼 교묘하게 지금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노동자들은 사실은 제일 조금이라면서 많은 돈을 받기를 원하는 게 노동자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버스 파업 이야기를 했는데 버스 파업자들이 대개 다 이야기를 한 것이 근로시간을 다 줄여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로시간 줄어드는 만큼의 또 임금 인상분은 또 보전해달라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치 노동자들이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고 있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것을 법으로 근로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노동자들은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기업에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100년 전에 저희가 확인을 했고 100여 년뿐만 아니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충분히 확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 근로시간 제한 때문에 돈을 더 못 번다라고 하면 대개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가서 사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할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보고요. 개개인의 어쨌든 소득 상황이라는 것은 매우 차이가 나고 그리고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 또는 업무의 본인이 한 주에 할당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은 본인이 먼 곳에서 통근하는지 이런 여부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연성은 다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연히 김남국 변호사가 말하는 대로 적게 일하고 많이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에 기사들이 겪었던 것처럼 적게 일하고 적게 받아가를 또 선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각자마다 최적화된 값은 있겠지만은 지금의 어쨌든 그냥 무미건조하게 52시간으로 단축하자라는 것이 그럼 노동자들이 최고로 선망하는 것이냐면 그건 또 아닐 겁니다. 네. 그럼 일률적으로 지금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만 해도 방송 들어오면 더 한다니까요. 아니 그건 개인 사업자니까 아니, 내가 아니, 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 거죠. 아니 그럼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적게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본인마다의 기준선이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한 번 더 방송을 하려면 출연료가 얼마 이상이면 하겠다라는 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가로 일해가지고 몸은 좀 더 고단하겠지만은 그 소득이 기대 이상이면은 하고 싶어하는 선망이 생기는 거죠. 그건. 거기에 대한 그 근로자들의 그 지금 주장의 맹점이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탄력적으로 내 임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정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만 기업에 최저임금으로 착취를 당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어떻게 멕시코 다음 최하위라는 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으로서 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전체적으로 기업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생산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좀 더 우리가 시간을 늘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시간을 늘려가지고 조금 더 뭔가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일자리 혁신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제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실 거지만 그런 부분은 정부가 좀 보조하고 또 기업들도 일자리를 조금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아가는 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당위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저는 거기에 생각합니다. 부정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생산성과 효율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아까 최근에 실질적인 문제가 됐던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올릴 방법이 없다. 빨리 mon다고 효율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출 기준으로 가게 되면은 요금 올리는 것밖에 없다. 저는 뭐 그렇게 현실적인 대안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받으면 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련해서 뜨겁게 지금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런 갈등을 양산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주 52시간 근무제는 노사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15일이었죠. 전국과 함께 서울도 대대적인 버스 파업으로 이어지기 직전에 다행히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몇 가지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준비된 그림 보시면서 버스 파업 위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2월이었죠. 이게 안 그래도 주 52시간 근무제랑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때문에 굉장히 그 버스 노사 불만이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 버스 노자정이 대합의를 합니다. 큰 틀에서 요금을 인상하고 공공자금을 투입한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합의를 하는데 이게 지자체에서는 요금 인상을 좀 반대를 하고요. 또 돈줄을 준 기재부에서는 공공자금 투입을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4월 달에 되면서 노조의 그 불만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4월 달에는 쟁의 조정 신청을 하게 되고요. 5월 달에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데 이 노조 측에서 90% 이상 넘는 파업 찬성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정대로 5월 15일에 그 버스 파업을 가게 되는데 극적으로 1시간 놔두고 나서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5월 15일 날 다음 그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버스만의 내용입니다. 임금을 3.6% 정도 인상을 하고요. 요금은 그대로 동결을 하고 정년을 단계별로 연장하는 겁니다. 2년 동안에 만 63세까지 하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 이제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그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서 영향이 노조는 있기 때문에 지금 파업을 하는 거다. 정부는 없다. 그런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디가 맞다고? 저는 상관이 있다 보고요. 저는 지금 이제 결국에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비용 보전의 측면에서 저는 왜냐하면 거의 다 임금 인상에 동의를 하거든요. 보면은 타협안들을 보면은 타결안들을 보면은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이 요금 인상이 그걸 아까 말했던 소비자에게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이미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보조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조세 투입이거든요. 보면은. 세금 투입이죠. 근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지자체별로 둘 중 하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둘 다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지자체가. 저는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게 예를 들어 경기도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노선망을 공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400원씩 인상을 하고 서울버스는 이제 빨간버스가 400 인상하지 않는다면은 가격 격차가 생기거든요. 그럼 당연히 400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매일 통근하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이제 불균형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러면은 광역버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서울 면허를 가진 버스들도 요금 인상 대회를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정치적으로 지금 약간 민감하기 때문에 서울은 좀 유예를 한 것이고 결국에는 100% 조세 부담으로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사용자 부담, 그 소비자 부담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정 부분 소비자 부담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경기도에서는 지금 합의안을 보게 되면 200원 정도 지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4년 동안 그 버스료가 오르지 않은 것을 좀 고려하면 한 100원 이상, 100원 초반대에 그 버스금 인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한 이것이 52시간 단축근로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52시간 근로제와는 무관한 문제였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 47.5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45시간으로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복지기금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임금도 한 5.98% 한 6% 정도를 인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되어 있는 버스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반드시 이제 52시간 때문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버스 노조별로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가지고 임금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 떨어지는 부분에
또 올해 또 노조들이 투쟁을 해가지고 얻어내야 될 임금 인상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노조가 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이제 타결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에서 5%에서 7% 정도로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무리한 어떤 주장이었다거나 아니면 52시간 근로제의 문제점이다라고 조금 너무 공포감 있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고 근데 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파업에 영향을 준 게 맞는 거긴 맞는 거네요. 네, 파업은 그거는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과거에 저희가 2004년도에 그 당시에 주 5일 근무제 딱 4시간 줄어든다고 했을 때도 신문에 도배됐던 것은 뭐 기업이 줄도산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환영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임금 인상은 절대 반대하면서 결사반대였고요. 그 도입 전까지도 한 3년 동안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연착륙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또 환영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떤 업종별로 사회 산업별로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금 더 부작용 없이 이번에 지금 뭐 노조들이 파업을 한다라고 예고는 했지만 파업 없이 잘 끝난 것처럼 사회적인 어떤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에 아까 전에 이제 이준석 최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랑 서울시랑 좀 싸우는 양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뭐 동시에 요금을 좀 올렸어야 되는데 경기도는 올렸는데 서울은 지금 안 올리는 양상이거든요. 어떻게 이번 이게 제가 이제 택시 기사를 상황에 했으니까 대해서는 배경적으로 어떻게 보자면요. 택시에 있어서는 먼저 서울시가 선제 그 요금 인상했었습니다. 근데 택시에서 서울시가 선제 요금 인상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가 요금이 안 오르고 이제 서울은 오른 상황이 한 달 정도 지속됐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선 예를 들어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경기도 택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또 경기도나 또 인근 시군들에게 또 약간 눈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버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한 발 앞장서서 움직이게 됐으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래도 실적 악화로 또 나오게 되면 그것도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인데 저는 사실 아까 말했듯이 타협점은 결국엔 둘 다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버스 요금은 이미 자연 인상 요인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부담하는 것과 그리고 조세로 최대한 52시간 인상으로 인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감쇄시키는 것, 상쇄시키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될 텐데 저는 경기도가 먼저 이제 400, 200이라는 요금 체계로 이제 선제를 끊었고 서울시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지하철 요금과의 연동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버스 요금, 간선버스 요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지하철 요금과 50원 이내에서 이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지하철 운영 주체 어차피 뭐 시산하긴 하지만 거기는 준공영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의 요금 구조 문제 등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이게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당장에 그 임금을 좀 버스료를 좀 올리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뭐 정치적인 어떤 부담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물가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준공연제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이고 경기도에서도 한 번에 또 많이 오르면 많이 이제 매일같이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최소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버스 환승에 따라서 사실은 경기도가 임금을 올림으로써 얻게 되는 이 서울시 이득분이 있는데 그 이득분은 계산이 충분히 가능해서 이 환급을 또 해서 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또 차차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이 있게 되면은 가장 먼저 그걸 체감하는 쪽이 또 서민이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고 보통 저희가 이제 교통카드를 쓰면서 저희가 찍히는 금액을 잘 안 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충전식을 쓰시는 분들의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 빈도나 이런 것으로 그분들은 체감을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상일 거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스탠스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근로시간 50시간 단축과 관련돼서 너무 부작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부작용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노동 시간 때문에 정말 집에 들어오면 그냥 푹 쓰러져가지고 주말에도 잠만 잔다라고 하고 실제로 또 1년에 뭐 과로한 어떤 근로로 인해서 그냥 과로사로 인해서 사망하는 근로자가 300여 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당위,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줄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적 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미 합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곳곳의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혜를 저는 모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것만 좀 정리하고 버스 이야기를 좀 넘어가도록 하죠. 서울버스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다시피 준공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운영 비용의 부족분을 공공자금으로 채워주는 것인데 박원순 시장은 요금 동결을 강행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투입이 늘어날 여지가 많은데요. 이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제 고용이 늘어난다는 52시간 근무제를 하게 되면 고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아까 전에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버스 이제 합의 결과 임금이 3.6% 올라간다는 것은 또 이제 그 정년도 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비용 상승분을 세금으로 뭐 막을 것인가 아니면 요금을 인상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굳이 말하자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는 것도 타당성이 있고 다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교통비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조세 투입의 현실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담분을 어디에 귀속시키느냐. 아까 김남국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수송 원가에 대한 부분적인 부담 정도는 제 생각에는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가져가도 좋다. 다만 이번에는 제도적 변화로 인한 인상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최대한 충격 흡수율의 조세가 투입되는 것이 옳다. 이런 두 가지 수트랙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출퇴근하는 사람들 중에 한 60%에서 70%가 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지하철이나 버스는 단순하게 그냥 우리 대중들이 출퇴근을 하는 그런 어떤 용도뿐만 아니라 물류의 어떤 근간이 되기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동하는 어떤 그런 교통수단이고 또 해외 사람들이 해외 관광객이나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조건 이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준석 최고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는데요.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익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어떤 보존되는 부분에 대한 준공연제로 가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당면 과제라고 보입니다. 또 특히나 지금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수익자 부담으로 돈 있는 사람만 내라라고 하게 되면 이 요금 자체가 무한정 올라가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수익이 나지 않는 노선에 대한 것은 완전히 그냥 다 뭐 폐쇄를 해버려가지고 그런 부분은 아예 뭐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교통 취약계층까지 발생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우리 사회가 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는 준공연제를 하면 우리 국민의 어떤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투명하게 집행이 돼가지고 이 기사님들, 운전 기사님들이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 장치는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준석 최고는 아까 전에 이제 요금 인상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요금 인상이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뭐 주세로 간다면? 네, 물가 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당연하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을 얼마만큼 최소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다시 논의해봐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요금제라는 것이 메뉴 코스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빈번하게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은 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너무 또 사회적 여론을 이제 신경 써가지고 올려야 될 만큼 올리지 못하고 나중에 누적을 시키게 되면은 한 번에 이렇게 지난번에도 보면 800원에서 1,050원까지 비율로 거의 20%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는 실질적인 어떤 수치를 아까 말했듯이 운송 원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적절히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라고 이 선거라고 하는 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버스 인상을 저는 억제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이게 선거가 4년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무한정 이 버스 요금이나 이 지하철 요금이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버스비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인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과 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이 공공요금, 이 교통요금을 억제하는 저는 이유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정치가 도움을 줄 때도 있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 교통 관련해 가지고 지자체가 연관된 지자체가 참 많고 통합환승 할인제 구현한 데 있어 가지고 각자 집단이 많기 때문에
저는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발매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몇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주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공교롭게도 어쩌다 보니까 선거 결과상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이 같은 당 출신이에요. 전부 다 지금 보면은 이 상황에서 한번 합의를 진행해 봐라. 그렇다면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하는데요. 어떻게든 우리가 비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서울시의 환승이라고 하는 제도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노력을 함께 가져가야 되고 또 함께 조금 민감한 부분이지만 비용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도 저는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교통 무료, 이제 노인에 대한 어떤 교통 무료 어떤 서비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대로 놔두면 한 6년에서 8년 뒤에는 노인 인구, 그냥 무료로 그냥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어떤 그런 인구가 1,000만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민감은 하지만 정치인들이 좀 논의를 해서 좀 비용을 줄이는 구조로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자, 버스 사례도 뜨겁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몰고 올 변화 그리고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5개 특례 업종을 제외하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켜야 합니다. 우선 임금 체계와 근무 형태가 업종이나 사업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떨까요? 버스 파업자는 이런 그 갈등과 혼돈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력성이 적은 업종, 그러니까 효율성을 통해서 매출의 개선 효과가 거의 불가능한 업종들이 있어가지고는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어쨌든 노조 측과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버스 파업이 하나의 전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발생을 하겠지만 또 반대로 버스 파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은 해결에 어쨌든 그 근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은 누가 어떤 주체가 부담하고 어떤 부분은 누가 부담하고 하는 것만 잘 정립되면은 비슷하게 그게 준용되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26개의 특례업종 중에서 운송업, 해상운송, 육상운송, 항공운송 이런 운송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업종들이 전부 다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금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지만 저는 이번에 버스 파업이 52시간 근로제 많은 그 원인으로 탓하기만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버스 파업 저희가 조금만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52시간 근로제 아니다고 하더라도 임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아니면은 근로시간을 단축해달라고 하면서 매해년 연례 행사처럼 파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파업 직전까지 갔던 적이 많았었는데 유독 이번에 52시간 근로제와 관련되어서 맞물려서 이제 굉장히 버스 파업이 주목받은 측면이 있는데 산업 직군별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원인과 관련된 혼란은 있겠지만 이것은 전부 다 그 직군에서 다소간의 어떤 여러 가지 양보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이제 올바르게 좀 정착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면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돼야 되고 필요할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결국 기업에서 노력해야 될 자구책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을 나눠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이는데요. 기업에서는 결국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 생산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는 혁신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근태 관리뿐만 아니라 설비라든가 자동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평균으로 봤을 때 생산성이 다른 평균에 비해서 한 6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근로시간은 굉장히 많은데 노동 생산성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업이 지금 함께 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을 충분히 유지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는 삼성이라든가 현대 그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어떤 유형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 탄력 근로제 여러 가지 어떤 혁신적인 어떤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 자체의 어떤 자구책,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하기 어려운 한계 기업 또는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은 또 50인 미만의 어떤 그런 어떤 기업들은 조금 정부가 좀 보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라고 하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또 나눠주고 있고 또 100만 원, 일자리 나누기 100만 원뿐만 아니라 또 청년을 채용한다라고 한다면 청년의 임금을 또 보존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빈틈없이 빠짐없이 해가지고 한계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그런 어떤 영세, 중세 공업 어떤 그런 사업체를 조금 보존해주는 정부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 때도 보면은 그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저희가 지원했지만은 많은 이제 중소기업인들이 그것이 사실상 등록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발에 오줌 누기면서도 또 행정 절차는 까다로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정부에서 그걸 뭐 악의를 갖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선의를 가지고 한 정책이지만은 말 그대로 그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기업의 존폐에 대한 그 위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원금 몇만 원으로 이거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참 그러니까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실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말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버스 파업에 있어서도 버스의 예를 들어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운전을 빨리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도의 틀에서 버스 이용률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을 때 그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찔끔찔끔의 공공 지원이 아니라 깊은 배려와 깊은 어떤 그 의미를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께 지금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빠짐없는 좀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또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야지 또 혁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이 무조건 혈세로 이게 보존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이 제도가 좀 정착되는 그 과정에서 어려운 어떤 한계 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일자리 안정 기금이라든가 이런 일자리 나누기 정책 자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기업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 하도급 업체나 여러 지금 어려운 어떤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단가를 지정해 놔버리면 사실상 아무리 혁신을 일으켜도 10%, 20%의 어떤 경영 효율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그 대기업의 그 단가 조정이라든가 대기업의 어떤 이런 부분을 나누기 위한 협력업체와의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낙수 경제론인데 갑자기. 이제 대기업이 당연히 이제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설비에 투자를 하고 또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가운 논리로 뜨거운 토크 이어주신 두 분께 고맙습니다. 자, 어느덧 화끈한 한마디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느 부분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윤석 최고. 저는 양질의 일자리라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양질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네, 저는 그 52시간 근로제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 당면 명제이자 과제이다. 행복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나아가야 될 삶의 질을 위해서는 나가야 될 길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 32조에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일할 기회와 일할 권리를 위해 무엇보다 일에 대한 가치를 성숙하게 고민하는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화끈한 시사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재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